더러운 일은 네가 해야지. 축축한 걸레가 제 뺨을 철썩 후려쳤습니다. 온 친척이 다 보는 명절날, 그것도 시어머니 손에요. 구정물이 목덜미까지 뚝뚝 흘렀지만 저는 닦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옆에 있던 의사 동서가 새파랗게 질려 시어머니의 입을 틀어막더니 단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고만장하던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저에게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대체 제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속삭였던 걸까요? 저는 올해 43살 은주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올해로 꼭 15년째가 된 큰 며느리예요. 저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개장집 가마솥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손에서 육개장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어요. 손톱 밑엔 늘 파 냄새며 마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두고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휴, 며느라기 손에서 또 그 육개장 냄새가 진동을 하네. 넌 어쩜 그렇게 냄새를 몰고 다니니? 창피해서 어디 데리고 다니겠어.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명절이면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에서 나오질 못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온 집안 청소까지 다 도맡았어요. 손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저는 며느리 된 도리라 여기고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는 며느리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작은 아들이 데려온 의사 며느리, 제 동서였습니다. 큰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라고 시어머니는 그 동서를 아주 금이야 오기야 떠받들었어요. 두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명절날 동서가 부엌 근처에라도 갈라치면 시어머니는 펄쩍 뛰었어요. 아유, 우리 작은 며느라기는 손에 물 묻히면 안 되지. 그 귀한 손으로 무슨 일을 해? 저기 가서 편히 앉아 있어라. 이런 일은 다 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그 말이 바로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같은 며느리인데 이런 대접을 받으면 속이 어떻겠어요. 저라고 왜 서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떠받드는 그 의사 동서만은 저를 대놓고 무시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 앞에만 서면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눈치를 살피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처럼 굴었어요. 마치 저에게 무슨 큰 빚이라도 진 사람처럼요. 한 번은 명절에 제가 무거운 국솥을 혼자 옮기는데 동서가 냉큼 달려와 반대편을 붙잡았어요. 형님, 이거 무거워요. 제가 같이 들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와 동서를 떼어냈습니다. 예, 넌 손대지 마. 그 손은 사람 살리는 손이야. 저런 험한 일에 쓰는 손이 아니라고. 동서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그저 저를 흘끔 쳐다보더니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왜 늘 나한테 저렇게 미안한 얼굴을 하는 걸까 하고요. 사실 시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천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는 육개장집은 그냥 동네 허름한 밥집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뒤로 미뤄두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제가 냄새나는 육개장집 며느리로 무시당하며 살았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날 뺨을 얻어맞고 얼어붙어 서 있던 저는 주저앉아 두 손을 비비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이 서러움을 그냥 삼키지 않겠다고요. 15년을 참아온 이 서름을 오늘은 반드시 끝을 보겠다고 말이에요. 그날의 이야기가 어쩌다 그 지경까지 갔는지, 그리고
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쩌다 육개장집 가마솥 앞에 서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원래부터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0살간 넘겨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세상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어요. 배운 것도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기댈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시장통 육개장집에 들어가 허드렛 일을 하는 것뿐이었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커다란 솥에 양지를 넣고 몇 시간이고 푹 고아내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삶아낸 고기를 일일이 손으로 결대로 찢었습니다. 대파를 산더미처럼 썰어 넣고 고춧기름을 내어 얼큰하게 끓여내는 게 제 육개장이었어요. 손등이 뜨거운 김에 데어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매운 국물이 튀어 팔뚝이 화끈거려도 온몸에 육개장 냄새가 배어 아무리 씻어도 가시질 않았어요. 겨울이면 손이 쩍쩍 갈라져 피가 났고 여름이면 가마솥 앞이 지옥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일이 한 번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인 줄 아세요? 제가 끓인 그 얼큰한 육개장 한 그릇이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걸 두 눈으로 봤거든요. 새벽에 일 나가는 인력시장 아저씨들, 밤새 택시를 몬 기사님들, 병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보호자들. 그분들이 제 육개장 한 그릇을 후루룩 비우고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아이고 아가씨, 이 집 육개장 먹으면 하루가 든든해. 속이 확 풀리네. 고마워요. 그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던지요. 저는 그 맛에 새벽 4시가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죽어라 일하면서 저는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육개장집 주인 할머니가 연로해서 가게를 접으려 할 때 제가 그 가게를 물려받았습니다. 가진 돈을 탈탈 털고 빚까지 내서요. 그때부터는 제 이름을 건 제 육개장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게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찾아오는 손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었어요. 그때 남편은 근처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매일 점심때면 어김없이 와서 육개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쭈뼛거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기요. 사장님이 끓인 육개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니, 육개장도 맛있는데 사장님이 손님들한테 웃어주는 게 더 보기 좋아서요. 그래서 매일 오는 거예요. 그 서툰 고백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펄쩍 뛰며 반대하셨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뭐, 육개장집 여자? 어디 근본도 모르는 데다 그 냄새나는 밥집 여자를 내 큰 며느리로 들여?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집안 망신이야. 사람을 겨우 밥집을 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깎아내리는 게 어디 말이나 됩니까? 저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끝까지 고집을 부린 덕에 우리는 어렵게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냄새나는 육개장집 며느리라는 꼬리표를 단 채 시댁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하면서도 그 가게를 절대 놓지 않았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가게에서 아주 오래된 습관 하나를 지켜오고 있었거든요. 형편이 딱해 보이는 손님이 오면 저는 슬그머니 밥값을 받지 않았어요. 주머니를 뒤적이며 눈치를 보는 어르신, 며칠은 굶은 것 같은 젊은 사람이 오면 저는 이렇게 말하며 그냥 한 그릇을 내드렸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그냥 드세요.
단골 손님한테는 가끔 이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속 든든히 채우고 가세요. 그 중에 박씨 할아버지라는 단골이 한 분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형편이 어려워 병원 갈 엄두도 못 내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 보이는 걸 눈치채고 조용히 병원비를 보태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붙잡고 울먹이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은주 사장, 자네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나. 자네는 복 받을 거야. 하늘이 다 보고 있어. 저는 그저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누굴 도울 형편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 역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누군가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기대어 버텨온 사람이니까요.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그 서러움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이런 저를 두고 늘 혀를 찼습니다. 손에 물말을 날 없이 사는 게 궁상맞고 천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일을, 제 손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땀 흘려 정직하게 번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사람의 격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더럽다 손가락질하던 이 육개장집이 훗날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지를요.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을 날이 올 거라는 것도요.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걸 눈앞에서 매일 보고 산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저는 시댁에서 그 차별을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겪으며 살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의사 며느리를 데려온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원래도 저를 육개장집 며느리라며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사 동서가 들어온 뒤로는 그 천대가 아예 도를 넘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세워놓고 대놓고 비교하기를 즐겼습니다. 명절이든 제삿날이든 친척들이 모인 자리면 어김없이 이런 말이 나왔어요. 우리 작은 며느라기는 대학병원 의사잖아.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 근데 큰 며느리는 뭐 육개장이나 팔고 앉았으니 원. 같은 며느리라도 이렇게 격이 다른 거야. 친척들이 다 듣는 앞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얼굴이 어떻겠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다 못해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입을 꾹 다물고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여기서 무슨 말이라도 했다가는 며느리가 대든다며 온 집안을 뒤집어 놓을 게 뻔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편애는 밥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명절날 온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 시어머니는 좋은 반찬은 죄다 동서 앞으로 밀어주셨어요. 작은 며느라기, 이 갈비 이거 살코기만 골라 먹어라. 병원에서 밤낮 없이 고생하는데 잘 먹어야지. 자, 이것도 먹고. 그러고는 저한테는 눈길 한 번 안 주셨어요. 저는 새벽부터 그 갈비를 재우고 굽고 다 차린 사람인데 정작 제 앞에는 식은 나물 한 접시만 놓여 있는 거예요. 속이 터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명절 차례를 지내고 나서 온 식구가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큰 며느라, 넌 여기 앉지 말고 저기 부엌에 가서 설거지나 마저 해라. 손에서 그 육개장 냄새 풍기면서 여기 앉아 있으면 다들 입맛 떨어진다. 예. 거실에 있던 친척들이 다 그 말을 들었어요. 몇몇은 민망한 듯 헛기침을 했고 몇몇은 킥킥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하는 말이 들리더군요.
작은 며느라기는 여기 편히 앉아서 과일이나 먹어. 넌 그 귀한 손으로 설거지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같은 며느리인데 한 사람은 손에 물도 못 대게 하고 한 사람은 냄새난다며 부엌으로 내쫓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부엌 개수대 앞에 서서 흐르는 수돗물 소리에 제 한숨 소리를 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떠받드는 그 의사 동서 말이에요. 그 동서만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식구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대놓고 무시할 때마다 동서는 오히려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를 살폈어요. 마치 그 상황이 몹시 불편하고 죄스러운 사람처럼요. 제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쫓겨 들어간 그날도 그랬습니다. 잠시 뒤 동서가 슬그머니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옆에서 그릇을 함께 헹구기 시작했어요. 형님, 제가 같이 할게요. 이거 저 혼자 다 못하시잖아요. 저는 깜짝 놀라서 동서를 쳐다봤습니다. 아니야, 동서. 어머니 마시면 또 난리 나셔. 어서 나가 앉아 있어. 나 혼자 해도 돼. 그런데 동서는 고개를 저으며 좀처럼 부엌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저를 흘끔 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 저는요, 형님이 이런 대접 받으실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대접 받을 분이 아니라니. 저는 그냥 육개장집 하는 큰 며느리인데 동서는 왜 저를 두고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게다가 죄송하다니요. 저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미안해하는 건지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를 두고 이렇게 비아냥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며느라기, 너는 저 육개장집 형님 같은 사람이랑은 격이 다르니까 너무 어울리지 마라. 사람은 끼리끼리 노는 거야. 알겠니? 그러자 동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 말에 조심스레 토를 달았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은 형님이 어떤 분인지 어머님이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눈을 흘겼지만 동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동서의 눈빛에서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을 억지로 삼키는 사람의 표정을 봤어요. 마치 큰 비밀을 안고 있는데 차마 꺼내지 못하는 사람처럼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동서는 도대체 나를 왜 저렇게 대하는 걸까? 남들은 다 나를 냄새나는 육개장집 여자라고 무시하는데 저 사람만은 왜 나한테 쩔쩔매고 미안해하는 걸까? 혹시 저 사람이 나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른 식구들은 모르는 나에 관한 어떤 사실을요. 저는 그 이상한 기류의 정체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동서의 그 조심스러운 눈빛과 자꾸만 죄송하다고 말하는 그 태도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거든요. 사람이 유독 누군가에게 쩔쩔맨다면 거기엔 반드시 이유가 있는 법이잖아요. 그 이유가 밝혀지는 날 우리 집안이 발칵 뒤집힐 거라는 걸 그때의 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뺨에 남은 서러움을 삼키며 또 한 번의 명절을 견뎌낼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아무리 눌러도 언젠가는 터지고 마는 진실이라는 게 있는 법이더군요. 명절이 두어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상한 소문 하나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발단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동네 미용실에 다녀오는 길이었다고 했어요. 큰 길 모퉁이를 도는데 저희 가게 앞에 처음 보는 새까만 세단 한 대가 서 있는 걸 보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번쩍번쩍 광이 나는 동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고급차였다고요. 시어머니가 이상하다 싶어 걸음을 멈추고 지켜보는데 정장을 빼입은 젊은 기사가 차에서 내려 뒷문을 공손히 열더랍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온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대뜸 다그쳤습니다. 예, 너 아까 그 검은 차 뭐냐? 그 비싸 보이는 차? 어떤 남자가 문까지 열어주던데 그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아, 그거요. 가게 손님이 잠깐 태워다 주신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미심쩍은 눈으로 저를 아래 위로 훑어봤습니다. 육개장집이나 하는 며느리가 그런 고급차를 타고 기사한테 문까지 대접받는 게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던 거예요. 손님이 문을 왜 열어줘? 그것도 그런 좋은 차로. 너 뭐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얼른 화제를 돌리고 부엌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따가운 시선이 오래도록 꽂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며칠 뒤 벌어졌어요. 그날 저는 거실 한 구석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게 일 때문에 걸려온 업무 전화였는데 시댁이라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상대방이 저를 부르는 호칭이 그만 시어머니 귀에 흘러 들어가고 만 겁니다. 네, 회장님. 그거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회장님이라는 말에 마침 거실을 지나던 시어머니가 우뚝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통화를 끝낼 때까지 기둥 뒤에 숨어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본사 자금 집행건은 이사회 끝나고 처리하기로 하죠. 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통화를 마치고 고개를 드니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시어머니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의심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너, 방금 그게 무슨 전화냐? 회장님이라니. 본사는 또 뭐고 이사회는 다 무슨 소리야?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넘겼어요. 아이고, 어머님도. 요즘은 조그만 가게 사장한테도 다들 회장님, 사장님, 그렇게 높여 불러줘요. 장사꾼들끼리 그냥 하는 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미심쩍은 얼굴이었지만 그날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의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았어요. 세 번째 사건이 결정타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뒤 시어머니는 저 몰래 저희 가게 근처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며느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본 광경은 시어머니가 알던 그 허름한 육개장집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큼지막한 간판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줄을 길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똑같은 간판을 단 가게가 몇 집 건너 하나씩 또 보이더랍니다. 알고 보니 그 일대에만 같은 상호의 육개장집이 여러 곳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얼떨떨한 얼굴로 서 있는데 가게 앞을 지나던 동네 아주머니 둘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이 육개장집 이제 전국에 수십 개도 넘는데 완전 대박 났잖아. 그러게 말이야. 저 집 사장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며 어려운 사람들 병원비도 몰래 대주고 그런다던데 요즘 어디 그런 사람이 있어.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해요. 자기가 냄새난다며 부엌으로 내쫓던 그 며느리가 전국의 가게를 수십 개나 거느린 사람이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시어머니는 온종일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자꾸만 저를 흘끔흘끔 훔쳐봤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막내 시누이가 저를 부엌으로 슬쩍 불러냈습니다. 막내 시누이는 그나마 저를 사람답게 대해주던 유일한 식구였어요. 언니,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해. 자꾸 언니를 뭐라고 해야 하나 무서워하는 사람처럼 봐. 언니 혹시 나한테도 말 못할 무슨 사연이 있는 거야? 저는 막내 시누이의 손을 잡고 그저 옅게 웃기만 했습니다. 아니야, 아가씨. 별일 없어. 어머님이 요즘 피곤하셔서 그러시나 보다. 막내 시누이는 못내 미심쩍은 얼굴이었지만 더는 캐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시댁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시아버지에게 나지막이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여보, 저 육개장집 며느리 말이에요. 아무래도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검은 세단에 회장님 소리에 전국의 가게가 수십 개라니. 저 며느리 정체가 대체 뭘까요? 시아버지는 그저 헛기침만 할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답을 알지 못하는 커다란 물음표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육개장집이나 하는 냄새나는 며느리인 줄로만 알았던 저 은주가 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물음표가요. 그리고 그 물음표의 답이 밝혀지는 날이 바로 저 은주가 걸레로 뺨을 맞던 그 명절날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를 향한 의심의 불씨가 이번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육개장집이나 하는 며느리가 검은 세단을 타고 회장님 소리를 듣고 전국의 가게가 수십 개라니. 시어머니의 좁은 생각으로는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답이 딱 하나뿐이었어요. 바로 며느리가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헛다리는 안방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이렇게 속닥였어요. 여보, 내 생각엔 말이에요. 저 며느리가 밖에서 어떤 돈 많은 남자를 하나 꿰차고 있는 게 분명해요. 안 그러면 육개장이나 파는 애가 무슨 수로 그런 차를 타겠어요. 우리 큰아들만 불쌍하지, 쯧쯧. 시아버지는 설마 그럴까 싶어 헛기침만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그렇게 믿어버린 뒤였습니다. 사람이 한번 나쁜 쪽으로 생각을 굳히면 모든 게 다 그 증거로 보이는 법이더군요.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의 눈총은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제가 가게 일로 잠깐 통화만 해도 눈을 흘겼고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어디서 뭘 하다 왔느냐며 다그쳤습니다. 급기야 명절 준비를 위해 온 식구가 모인 날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저를 대놓고 몰아세웠어요. 큰 며느라, 너 요즘 밖으로 나도는 것 같은데.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육개장집이나 하는 애가 갑자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좋은 차를 타고 다녀. 어디 밖에서 딴짓하는 거 아니야? 친척들이 다 듣는 앞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저는 기가 막혀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온종일 남편과 시댁을 위해 일한 사람을 아무 증거도 없이 딴짓하는 여자로 몰아세우다니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저는 이번에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옆에 있던 남편이 그제야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좀 심하세요. 은주가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대번에 잘라버렸어요.
넌 가만 있어. 여자를 잘못 들이면 집안이 어떻게 기우는지 내가 알기나 해? 내가 다 너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남편은 결국 더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든든한 남편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늘 그렇게 작아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장면은 그날 밤 부엌에서 벌어졌습니다. 밤늦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의사 동서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동서는 안절부절 못하는 얼굴로 제 눈치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아까 어머님이 하신 말씀, 제가 정말 죄송해요. 형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다 아는데 이렇게 오해받으시는 걸 보고만 있으려니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저는 물 묻은 손을 멈추고 동서를 돌아봤습니다. 동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데 대체 나에 대해 뭘 안다는 거야? 동서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술을 깨물고는 결국 이렇게만 답했어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형님. 하지만 저는 형님한테 정말 큰 빚을 진 사람이에요. 저는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동서의 눈빛이 하도 간절해서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동서에게서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어요. 동서의 얼굴에는 미안함뿐 아니라 짙은 불안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거든요. 세 번째 장면에서 그 불안의 정체가 조금 드러났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동서가 시동생과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두 사람은 마당 한쪽에서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재임용 심사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당신 요즘 얼굴이 반쪽이 됐어. 시동생이 걱정스레 묻자 동서가 한숨을 푹 내쉬며 답했어요. 이번 심사가 내 병원 인생을 좌우해요. 이번에 재임용 안 되면 나 그동안 쌓아온 거 다 물거품이야. 근데 이게 그냥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재단 쪽 결정이 워낙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동서가 왜 그렇게 하루하루 초조해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동서는 병원의 재임용 심사를 앞두고 있었고 그 심사가 동서의 인생 전부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의 열쇠를 병원 재단이 쥐고 있다는 것도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오해도 남편의 무력함도 동서의 알 수 없는 불안도 모든 것이 명절이라는 하나의 지점을 향해 서서히 조여들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봉투 하나를 꺼내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까지 제가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저를 냄새나는 육개장집 여자로만 알던 이 집안 사람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봐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번 명절이 15년 동안 눌러온 이 서러움에 마침표를 찍는 날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명절 전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시댁은 여느 때보다 훨씬 분주했어요. 하지만 그 분주함의 방향은 언제나 그랬듯 한쪽으로만 심하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대문 앞에서 시작됐어요. 그날 오전 의사 동서가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가 두 팔을 활짝 벌리며 맞이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작은 며느라기 왔구나.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병원 일도 바쁜데 명절이라고 이렇게 와줘서 고맙지 뭐야. 시어머니는 동서의 손을 잡고 마치 귀한 손님을 모시듯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고는 동서를 거실 제일 좋은 소파에 앉히더니 손수 과일까지 깎아다 바쳤어요. 자, 이거 먹으면서 좀 쉬어. 넌 손 하나 까딱하지 마라. 그 귀한 손으로 여기서 무슨 일을 해? 바로 그때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나온 제가 보였습니다. 저는 이미 새벽부터 장을 봐오고 재료를 다듬고 밑준비를 하느라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확 찌푸리며 손가락으로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큰 며느라, 넌 뭘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어. 어서 들어가서 전 부칠 준비나 해. 내일 손님 얼마나 오는데.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에. 같은 며느리인데 한 사람은 소파에 앉혀 과일을 깎아 바치고 한 사람은 부엌으로 등을 떠미는 광경이었어요. 동서는 그 상황이 몹시 불편한 듯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서려 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같이 도울게요. 형님, 혼자 저걸 어떻게 다 하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동서의 어깨를 지그시 눌러 도로 앉혔어요. 넌 가만히 있어. 이런 일은 다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야. 알겠니? 여기서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그 말이 또다시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부엌에서 이어졌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몰아준 일은 도저히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전 부치기, 나물 무치기, 산적 꿰기, 국거리 손질해 온 집안 청소까지. 시어머니는 부엌을 들락거리며 쉴 새 없이 저를 닥달했어요. 손이 왜 그렇게 굼떠? 이래서 언제 다 하려고 그래.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며느리라고. 저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손등으로 닦으며 묵묵히 손을 놀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저에게 이런 일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새벽 4시부터 가마솥 앞에서 사람들을 먹여온 사람이니까요. 시어머니가 더럽고 천하다 여기는 이 부엌 일이 저에게는 오히려 익숙하고 정직한 노동이었습니다. 다만 저를 힘들게 한 건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 시선이었어요. 세 번째 장면은 그날 밤 부부의 방에서 벌어졌습니다. 온종일 일을 마치고 파김치가 되어 방으로 들어온 저를 남편이 안쓰러운 얼굴로 바라봤어요. 은주야,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어. 어머니가 너무 하시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나는. 남편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남편은 늘 이랬습니다. 마음으로는 저를 아끼면서도 정작 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보,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 다만 이제는 나도 지쳤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그래.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 곁에 누워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봤어요. 서랍 속에 넣어둔 그 봉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15년 동안 감춰온 제 진짜 모습이 담긴 그 봉투가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다짐했습니다. 내일이 지나면 이 집안의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요. 저는 더 이상 냄새나는 육개장집 며느리가 아니라 저 은주라는 한 사람으로 이 집안에 설 거라고 말이에요. 날이 밝으면 운명의 그 명절날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명절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몸에 밴 습관이라 명절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는 법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른 새벽 부엌에서 시작됐어요. 온 식구가 아직 곤히 잠들어 있는 시각, 저는 혼자 부엌불을 켜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솥에 국을 안치고 산더미처럼 쌓인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어요. 시어머니가 일어나 부엌에 나온 건 아침 해가 중천에 뜬 뒤였습니다. 어유, 그새 이만큼밖에 못했어? 손이 그렇게 느려서야 원. 오늘 친척들 몰려오면 어쩌려고 그래. 빨리빨리 좀 못하니? 저는 밤새 부어오른 손을 주무르며 그저 묵묵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얼른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부엌을 나갔어요. 잠시 뒤 의사 동서가 곱게 차려입고 거실로 나오자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순식간에 달라지더군요. 우리 작은 며느라기 잘 잤어? 아침은 내가 따로 챙겨줄게. 넌 여기 편히 앉아 있어라. 같은 시각 저는 부엌에서 온 집안 식구가 먹을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대접에 일일이 서러워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이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두 번째 장면은 차례가 끝난 뒤 거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거실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어요. 차례를 지내고 다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나니 넓은 거실 바닥이 온통 음식 부스러기며 얼룩으로 지저분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저를 불렀어요. 큰 며느라, 바닥 이게 뭐냐? 얼른 걸레 가져다가 싹 닦아. 손님들 보기 흉하잖아. 저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빨아와서 넓은 거실 바닥을 무릎으로 기며 닦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은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큰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게 이 집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풍경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의사 동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러고는 걸레 하나를 집어들고 제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 이거 저도 같이 할게요. 이 넓은 걸 형님 혼자 어떻게 다 닦으세요.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식간에 우리 두 사람에게로 쏠렸습니다. 귀하디귀한 의사 며느리가 걸레를 손에 들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으니 그럴 만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동서를 말렸습니다. 동서 안 돼. 어머님 보시면 큰일 나. 어서 일어나. 이건 내가 할게. 하지만 동서는 고개를 저으며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심한 듯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이런 일을 형님 혼자 하시게 두는 거 저는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이건 옳지 않아요. 세 번째 장면에서 사달이 났습니다. 마침 부엌에서 나오던 시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만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시어머니는 성큼성큼 다가와 동서의 손에서 걸레를 확 낚아챘어요. 그러고는 동서를 일으켜 세우며 펄펄 뛰었습니다. 이 귀한 손으로 무슨 걸레질이야. 미쳤어, 정말. 이런 더러운 일은 다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시어머니는 저를 매섭게 노려봤어요. 마치 이 모든 게 다 제 탓이라는 듯이요. 큰 며느라, 너는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귀한 동서한테 이런 험한 일을 시켜? 이런 건 너 같은 게 해야지. 어디 감히.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걸레가 부들부들 떨리며 허공으로 올라갔습니다. 눅눅한 걸레가 저를 향해 겨눠지는 그 짧은 순간 거실 안의 모든 소리가 일시에 멎은 것만 같았어요. 동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무언가 외치려 입을 벌리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빠르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15년을 눌러온 서러움이 바로 그 걸레 끝에 매달려 저를 향해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축축한 걸레가 제 뺨에 철썩 달라붙었습니다. 온 친척이 다 보는 앞에서 저는 명절날 거실 한복판에서 걸레로 뺨을 얻어맞았어요. 들어온 일은 네가 해야지. 감히 누구한테 이런 걸 시켜. 이런 건 너 같은 게 하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뺨을 타고 미지근한 걸레 물이 흘러내렸어요. 창피하고 서러워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그저 얼어붙은 채 걸레를 든 시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있던 의사 동서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동서는 무언가에 크게 놀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더니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그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러고는 시어머니 귀에 대고 아주 다급하고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형님이 그냥 육개장집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 재임용 심사가 걸린 병원 재단, 그 재단의 이사님이세요. 제 앞날이 형님 손에 달렸다고요. 그 몇 마디에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슬 펄었던 그 기세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무너진 건 단순히 며느리가 부자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떠받들던 게 바로 저 의사 동서였어요. 그런데 그 귀한 동서조차 벌벌 떨며 매달리는 사람을 방금 자기 손으로 걸레질하며 때린 겁니다.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던 의사 며느리의 앞날마저 바로 그 사람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안 거예요. 시어머니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 자기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다리에 힘이 풀릴 수밖에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돌아봤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뭐라고? 재단이사? 저 육개장집 며느리가? 거실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도 시아버지도 시동생도 남편도 모두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뺨에 묻은 걸레물을 손등으로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서랍 속 봉투를 꺼내왔어요. 첫 번째로 저는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학병원 재단의 이사 위촉장이었어요. 거기에는 제 이름 석자와 함께 재단 이사로 위촉한다는 문구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제 이름입니다. 어머님이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손가락질 하시던 그 며느리 이름이요. 시어머니는 위촉장을 집어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리며 목을 길게 뺐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가 형편 어려운 환자들의 치료비를 후원해 온 기록이었어요. 후원 명단과 금액이 빼곡히 적힌 그 서류를 저는 한 장 한 장 탁자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그동안 아픈 사람들 병원비로 낸 돈의 기록이에요. 어머님이 그렇게 천하다 하시던 육개장집에서 번 돈으로요. 세 번째로 저는 봉투 맨 아래에서 감사패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학병원과 여러 단체에서 저에게 준 감사패들이었어요. 그 위에는 취약계층 의료 후원에 기여한 공로를 기린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실 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네가 정말 그 재단 이사란 말인가? 우리가 아는 그 육개장집이. 저는 시아버지를 향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복판에 서서 1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말을 마침내 꺼냈어요. 네, 아버님. 제가 새벽 4시부터 가마솥 앞에 서서 육개장을 끓이던 그 손이 바로 이 손입니다. 어머님이 더럽다고 걸레로 때리신 이 손이요. 저는 뺨을 닦았던 그 손을 온 식구가 다 볼 수 있게 천천히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손으로 육개장을 끓여 수많은 사람을 먹였고 그 돈으로 아픈 이들의 병원비를 냈습니다. 어머님이 천하다 손가락질하신 이 손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린 손이었어요. 제 말이 끝나자 거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다리에서 힘이 스르르 풀렸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저를 올려다보며 두 손을 싹싹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얘야.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 응? 내가 미쳤지.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얘야, 이 늙은이를 좀 봐서 한 번만 용서해다오. 응? 울며불며 손을 비비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저는 오히려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냄새나는 육개장집 여자라 깔보던 그 서슬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와 재단 이사라는 자리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는 시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참 복잡하더군요.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저는 어머님이 제 앞에서 무릎 꿇는 걸 보려고 이걸 꺼낸 게 아니에요. 거실에 모인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제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안의 진짜 진실을 이제 막 꺼내려던 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떠받들던 이 집안이 사실은 누구 덕에 여태 버텨왔는지를 말이에요. 주저앉아 손을 비비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이 집안이 감춰온 진짜 진실을 꺼낼 때였어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 육개장집 하나로 재단 이사까지 되었는지 다들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담담히 풀어놓았습니다. 부모 없이 홀로 남겨져 시장통 육개장집 허드레질부터 시작한 이야기. 손등이 대고 손이 갈라지도록 새벽 가마솥을 지킨 세월. 그 가게를 물려받아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으로 키운 이야기를요. 저는 그 육개장집을 전국에 수십 개 매장을 둔 프랜차이즈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형편 어려운 환자들 병원비를 오래 후원한 공로로 그 대학병원 재단 이사가 된 거예요. 하나도 거저 얻은 게 없습니다. 전부 이 손으로 땀 흘려 일군 것들이에요. 친척들이 탄식하듯 웅성거렸어요. 자기들이 냄새난다며 부엌으로 내쫓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자수성가한 회장이자 재단 이사였던 겁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집안이 애써 감춰온 진실을 꺼냈습니다. 이 대목에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어머님, 3년 전 어머님 큰 수술 받으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 수술비 누가 냈다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건 큰아들이 마련한 거 아니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어머님. 그 수술비는 제가 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요. 어머님이 며느리 돈은 죽어도 안 받으실 걸 아니까 남편 이름을 빌린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몇 해 전 아버님 사업이 기울어 집이 넘어갈 뻔했을 때 그 빚을 조용히 막은 것도 저였습니다. 거실 안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동안 자기가 어머니 몰래 아내의 도움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온 식구 앞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천하다 손가락질하신 그 육개장집 돈으로 이 집안이 여태 버텨온 겁니다.
어머님을 살린 것도 이 집을 지킨 것도 다 그 냄새나는 며느리 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푹 떨궜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무시하던 며느리에게 목숨과 집을 빚지고 있었다는 진실 앞에서 시어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세 번째로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매듭지을지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는 그들을 완전히 짓밟을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할 참이었습니다. 저는 온 식구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5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첫째, 어머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친척분들 앞에서 저에게 정식으로 사과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흠칫 몸을 떨었어요. 둘째, 오늘부로 저는 명절 노동을 혼자 도맡는 걸 그만두겠습니다. 이 집 일은 온 식구가 함께 나눠서 합니다. 저 혼자 하녀처럼 부리던 건 오늘로 끝이에요. 저는 이어서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셋째, 여보. 당신은 이제 어머니 앞에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해. 아내가 부당한 대접을 받는데 방관만 하는 건 오늘로 끝내야 해요. 그리고 저는 얼어붙어 있는 의사 동서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동서는 저에게 큰 빚을 졌다며 늘 쩔쩔매던 사람이었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자기 재임용이 어떻게 될지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넷째, 동서. 자네 재임용 심사 말인데 나는 자네한테 특혜도 불이익도 주지 않을 거야. 재단 이사라는 자리로 누굴 봐주거나 떨어뜨리는 짓은 하지 않아. 자네는 오직 자네 실력으로 당당히 서면 돼. 그게 자네한테도 나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길이야. 동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동서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 저는 형님이 재단 이사님이신 걸 알면서도 어머님 서슬에 눌려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형님이 무시당하는 걸 보면서도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제가 정말 부끄럽고 죄송해요. 다섯째, 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 이후로도 이 집안에서 사람을 직업으로 재단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이 또 벌어진다면 그때는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적으로도 분명히 대응할 거예요. 거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올려다보며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어요. 15년 동안 이 집안을 짓누르던 그 잘못된 저울이 오늘 마침내 바로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냄새나는 육개장집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 집안의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은주라는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의 명절은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이 바뀐 날로 기억됩니다. 첫 번째 장면은 거실 한복판에서 이어졌어요. 무거운 침묵을 깬 건 뜻밖에도 남편이었습니다. 늘 어머니 앞에서 작아지기만 하던 남편이 그날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앞에 섰어요. 어머니, 저 이제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제 아내가 3년 전 어머니 수술비를 냈고 이 집이 넘어갈 뻔했을 때 그 빚을 막았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어머니가 은주를 무시할 때마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게 제 평생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머니, 이제 은주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남편이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어머니 앞에서 제 편에 선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오래 눌러온 서러움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 시어머니는 마침내 저에게 사과했어요.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주야, 이 늙은이가 정말 잘못했다. 사람을 겉만 보고 직업만 보고 함부로 재단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귀한 손을 걸레로 때렸으니 내가 무슨 낯으로 너를 보겠니?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 사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5년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완전히 용서한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 세월이 없던 게 되진 않으니까요. 다만 저는 어머님이 무너지는 걸 보려던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다시는 누구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저처럼 땀 흘려 일하는 그 누구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만 흘렸어요. 그렇게 우리는 완전한 화해는 아니어도 새로운 관계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며칠 뒤 제 육개장 집에서 있었어요. 저를 늘 따르던 막내 시누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막내 시누이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언니, 나는 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고 있었어. 앞으로도 언니 곁에 있을게.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박씨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조용히 병원비를 보태드렸던 그 단골 어르신이요. 할아버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육개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은주 사장, 자네 육개장은 여전히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이 국밥이 사람을 살리는 밥이야. 하늘이 다 보고 있었다니까. 저는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더럽다 손가락질하던 이 육개장 한 그릇이 사실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귀한 밥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세상에 천한 일이란 없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사람의 격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남을 겉모습으로 직업으로 함부로 재단하는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부끄러운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저처럼 억울하게 무시당하며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묵묵히 정직하게 걸어온 그 길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땀 흘려 정직하게 사는 그 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이니까요. 여러분 가정에는 이런 서러운 일 없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따뜻함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만남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